독도. 비바람 몰아치고 태풍이 불 때마다 안부가 걱정되었다. 아등바등 사는 고향, 비좁은 산천이 싫어서 일찍이 뛰쳐나가 대처에 뿌리를 내리는 삶. 내 기특한 혈유가. 어떤 시인은 너를 일러 국토의 막내라 하였거니 황망한 바다, 먼 수평선 넘어 풍랑에 씻기우는 한낱 외로운 바위섬처럼 너 오늘 또 세파에 시달리고 있구나. 내 아직 살기에 여력이 없고 네 또한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듯 그 누구의 도움도 바라지 않았거니 내 어찌 너를 한시라도 잊을 수 있겠느냐. 눈보라 휘날리고 파도가 거칠어질 때마다 네 안부가 걱정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다. 네 사는 그곳을 어떤 이는 태양이 새 날을 빚고 어떤 이는 또 무지개가 새빛을 품는다 하거니 태양과 무지개의 나라에서 어찌 눈보라 비바람이 잦아들지 않으리. 동해 푸른 바다 멀리 홀로 떠 국토를 지키는 섬, 내 사랑하는 막내 아우야. 우리 섬 독도의 안부를 걱정하는 시인의 애절함이 듬뿍 묻어나는 오세영의 시 독도. 오세영은 한반도 전역의 산하를 시에 담아내며 국토를 노래하는 시인으로 결의말을 다듬고 결의 땅을 보듬어 왔다. 서정의 세계 사유의 깊이를 더하며 풍요를 일궈온 시인 오세영. 시인의 공간을 찾아가 보자. 순백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깊은 겨울의 설악. 하지만 산골짜기의 시냇물은 봄을 품은 듯 수줍게 흐른다. 이곳은 시인 오세영이 겨울마다 지내는 만의 마을이다. 시인이자 학자로 살아온 오세영은 겨울이면 학문을 뒤로하고 조용한 산사에 기거하며 시 쓰는 것을 즐겨한다. 3년 전 강당에서 정년 퇴임을 했지만 겨울 산사에서 시 쓰는 즐거움을 멈출 수 없어 다시 만의 마을을 찾은 것이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창작에 대한 열정. 그렇게 그는 하루 종일 시 창작에 대한 고민으로 하루의 시간을 보낸다. 마음이 맑아지고 그리고 삶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보다 근원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평상 그 생활했던 학문과도 조금 거리를 두면서 그 문학의 시심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세영의 시쓰기는 대상에 대한 조용한 명상에서 시작된다. 그러다 마침내 어떤 깨우침이 있으면 언어를 통해 형상화시키는 것이다. 따사로운 겨울 햇살이 길어진 오후 한때, 시인 오세영은 백담사로 산책에 나선다. 시를 쓰기 위해서는 무념무상의 세계에 빠져야 한다고 말하는 그에게 자연은 큰 스승과도 같다. 사실은 가을에 다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 산짐승들 또는 그 새들, 산새들 먹이를 위해서 말하자면 자기 몸을 공양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세계라면 다 따서 가을에 저장을 해뒀을 텐데 자연의 이치라는 게 남는 것은 스스럼 없이 베풀고 그런 자연의 섭리 같은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길에 나무와 바람과 새는 그에게 지금 어떤 말을 전하고 있을까?
겨울의 풍광이 빼어나기로 유명한 백담사. 그곳엔 시인 오세영의 시비가 세워져 있다. 그는 자신의 시비를 바라보며 지금껏 그래왔듯이 시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묻곤 한다.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더 큰 이치를 깨닫고자 하는 오세영. 그는 신이 있고 없음의 차이만 빼면 문학은 종교와 같다고 말한다. 작가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창조한다. 그렇게 창작의 힘은 중요하며 틀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고 한다. 산이 크다 해서 큰 산이 아니고 그 산에 참 사람, 큰 사람이 머물 때 그 산이 큰 산이다. 비유로 하자면은 그 성북동 실무장이 집이 작아도 만해 스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게 큰 집이고 문화재가 되는 거와 같다. 그러니까 설악산이 아마 높고 깊다 소치더라도 그 오세영 같은 큰 시인이 여기 와서 시를 쓰고 여기 머무는 동안에는 큰 산이 된다. 그런 겁니다. 시를 말할 때든지 학문을 논할 때는 엄하고 또 냉정하고 또 부단하고 또 제자들 그 훈계하는 것도 보면은 아주 자상하면서도 그게 좀 그 옛날 선비 정신을 그 갖고 있는 분이라고죠. 그는 훌륭한 시에는 아름다움과 철학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1968년 잠깨는 추상으로 한국 문학계에 등단. 이후 실존주의, 깨달음, 국토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를 써왔다. 지금 오세영은 시의 철학과 서정을 담아낸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담아낸다. 그것이 시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열매, 오세영. 세상 열매들은 왜 모두가 둥글어야 하는가? 가시나무도 향기로운 그의 탱자만은 둥글다. 땅으로 파고드는 뿌리는 날카롭지만 하늘로 뻗어가는 가지는 뾰족하지만 스스로 익어 떨어질 줄 아는 열매는 모관하지 않는다. 덥석 한 입에 무럽게 무는 탐스런 한 알의 능금. 먹는 자의 이빨은 예리하지만 먹히는 능금은 부드럽다. 그대는 아는가? 모든 생성하는 존재는 둥글다는 것을. 스스로 먹힐 줄 아는 열매는 모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학인들의 단골집으로 소문난 음식점. 오늘은 시인협회의 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역대 회장을 지냈던 시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규칙에 따라서 오늘은 그 차기 회장 후보를 여기서 추천하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국내 대학에서 시를 가르치는 교수들의 그 모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인화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인품이 좋으신 분이 새 회장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세영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인협회 회장직을 지냈고 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 모든 일에 완벽을 추구하는 그는 시인협회 회장을 역임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인화라든지 또 역사적인 기념 사업이라든지 또 그 시의 대중화라든지 오세영 선생님이 시인협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의 그 발전적인 일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인은 감성에, 그다음에 학자는 아무래도 그
차가운 논리 이런 건데 선생님은 양면을 굉장히 잘 해내시기 때문에 시인협회도 회장도 하시고 시학회장도 하시고 드물게 그러니까 그 양쪽의 어떤 탄탄한 걸 가장 이렇게 공적 있게 이끌어 오신 분이시지. 우리나라의 보배 같은 시인이자 큰 학자이십니다. 네. 도통한다고 그래. 작업실 한편에 자리 잡은 상패들은 시 창작에 있어 무던히도 노력했던 그의 흔적이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오세영은 3년 전 정년 퇴임을 했다. 하지만 그를 그리워하는 제자들은 가끔 그를 오늘처럼 찾는다. 문학은 상상력의 세계고 과학은 체험의 세계야. 그러나 과학에도 상상력은 필요한 거고 시에서도 체험이 또 필요한 건 사실이야. 뭐 아직 등단은 생각 안 하고 있고 요즘 뭐 약간 인터넷에서 일단 쓰기로 작정했으면 집중해서 써가지고 등단을 해야지 왜 등단 생각을 해. 잔소리처럼 길어진 제자들을 향한 오세영의 조언. 제자들은 이 말을 몇 번쯤이나 들었을까. 그의 가르침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선생님께서 꿈꾸시는 거, 저희들한테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시는 거, 그게 항상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어떤 변화가 없이 정체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선생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신념을 그 신념을 쭉 일관적으로 가지고 계시다는 거, 그것이 가장 저는 존경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자유롭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 생각한 그는 자신의 시를 읽는 이들이 자유로워지길 바란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서 제 시를 읽고 제 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이 보다 완성된 인간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바라는 시죠. 학문과 예술은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침을 주는 시인 오세영. 그의 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화두에 답을 건네고 있다. 제 시에 대해서는 보통 백과사전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오세영 시인은 그 예술적 아름다움과 또 철학성을 결합을 시켜서 전통적인 그런 동양적 예지를 감각적인 언어로 표출하는 시인이다. 그리고 한마디로 존재를 담그는 시인이다. 막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 인물 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언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구로서의 언어가 있어요. 도구로서 언어라고 하는 말은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이나 혹은 정보나 지식이나 이런 내용을 전달을 하기 위한 언어가 있습니다. 이런 언어는 시의 언어가 아니죠. 시는 본질적으로 어떤 도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 그 자체가 있는 언어의 그 있음, 바로 그것이 아름답고 또 생의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시의 언어입니다. 예컨대 가령 우리가 흙을 구워서 도자기로 그릇을 만든다고 할 때 우리는 청자기를 구울 수도 있고 또는 사기 그릇으로 밥그릇을 구울 수도 있습니다. 청자기라고 하는 것은 거실이나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 놔두고 보고 감상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기 그릇은 밥을 담아 먹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언어라고 하는 것도 사기 그릇과 같은 언어가 있고 청자기와 같은 언어가 있는데 시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청자기와 같은 언어다, 이런 뜻으로서 시의 언어는 바로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제가 그 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의 연작시들을 한 70여 편을 썼습니다. 무엇인가 담을 수 있는 것은 모두가 그릇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존재라는 것도 사실은 그릇과 같은 그런 생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봤어요. 예컨대 우리 그 세속적이고 그 일상적인 세계에서 보면 사람들은 뭔가 행복을 담기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흔히 권력이라든가 또는 재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면 행복이라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그 존재의 그릇 안에 돈을 담으려고 하고 또 권력을 담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한 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 인간의 그 영원한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한낱 허무한 그런 안개 같은 그런 또는 이슬 같은 그런 존재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의 그릇이라면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을 담아야만 진정한 존재 또는 영원한 또 절대 자유의 존재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시로 쓰면서 그 연작시의 제목을 그릇이라고 이제 달아봤던 겁니다. 그릇.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절제와 균형의 중심에서 빗나간 힘. 부서진 원은 모를 세우고 이성의 차가운 눈을 뜨게 한다. 맹목의 사랑을 노리는 사금팔이여, 지금 나는 맨발이다. 베어지기를 기다리는 살이다. 상처 깊숙이서 성숙하는 혼.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 저는 그 시를 하나의 성스러운 언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주장이 항상 옳은 건 아니죠. 시인이나 작가에 따라서는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제 경우에는 시는 성스러운 언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편의 시를 쓸 때 아주 경건하고 또 진지한 태도로 제 최선을 기울여서 한 편의 시를 씁니다. 그래서 설령 시를 쓰다가 파지가 나오거나 또는 버리는 그런 일이 그 종이를 버리는 원고를 버리는 뭐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함부로 버리거나 쓰레기로 그냥 치워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 정신의 일부다는 그런 경건한 마음을 갖고 항상 불에 태우죠. 저는 제 시에 어떤 철학성 또 생의 궁극적인 어떤 진실을 탐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철학이라고 하면 여러 유형의 철학이 있고 또 뭐 서양 철학도 있고 동양 철학도 있고 또 경향에 따라서는 수많은 철학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한국 시인이고 우리 모국어로 시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국의 전통 또는 동양적 예지를 시로 담아야만 세계 문학에 있어서 우리의 것, 한국의 문학으로서의 어떤 개성이나 독자성을 지닐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지요. 그래서 제 시에 담는 철학은 가능한 한 우리 전통적 세계관 또는 동양적인 예지를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시를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을 집중해서 시창작을 하는 것이 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산사에 가면 생각의 전환도 올 것 같고 또 일상생활과 이렇게 거리를 두면 아무래도 마음이 좀 맑아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스님께 부탁을 해서 이제 겨울철마다 이 절에 와가지고 생각도 좀 하고 또 마음도 정화시키고 또 시도 쓰고 이제 이래 왔습니다. 뭐 그러기를 거의 10여 년을 해온 셈이죠. 백담사에 오면 마치 내 고향이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아늑함이라고 할까, 어떤 존재의 고향 같은 데를 찾아왔다 싶은 그런 감정에 휩싸이곤 합니다. 예전에 젊었을 때는 저는 그 국토에 관한 그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국민이 됐구나, 뭐 이런 생각. 또 젊었으니까 자연보다도 인간 삶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게 되니까 제가 태어난 고향, 제가 태어난 나라, 제가 태어난 땅 이런 데 관심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하기를 한 국가가 있다면 그 국가의 정신은 언어고 그 국가의 육체는 국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국토 없는 국어가 없고 국어가 없는 국토가 없고 이 양자가 결합해서 한 국가 그리고 그 국민의 일원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우리 국토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국토에 관한 시를 제가 108편을 썼습니다. 108편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쓴 것은 보통 불교에서 108본뇌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사는 삶 자체가 사실은 고해를 헤쳐나가는 그런 나그네의 삶인데 그 고해라는 것이 사실은 번뇌거든요. 제가 굳이 108이라는 숫자로 한번 우리 국토에 여러 아름답고 가치 있고 그리고 중요한 장소를 대상으로 작품을 썼던 것이죠. 그 첫째는 자연, 둘째는 문화 유적, 그다음에 셋째는 그 아름다운 풍광,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108 장소로서는 역부족이고 더 많이 더 좋은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그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유산들도 시를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진강, 오세영. 분단 60년, 나무, 바위조차 등을 돌린 휴전선에 봄이 오다니, 봄은 또 무엇 때문에 오는가? 얼음 풀린 임진강 나루터엔 쑥부쟁이 개망초 하염없이 피고 지는데 무슨 미움 무슨 슬픔 씻어내려고 강물은 저렇게 철썩이는가? 채 굳지 않은 피, 신음소리, 비명소리, 아스라이 들려오는 산자의 호곡소리, 또 총소리, 이 모두 생생한데 봄이 되었다고 무슨 원한 무슨 저주 씻어내려 강물은 또 하얗게 우르무는가? 분단 60년, 나무 돌멩이조차 등을 돌린 국토에 오로지 남북을 오가는 너 하나, 민족의 양심으로 흐르는 예지의 강아. 섬에 관한 시를 제가 한 15개를 썼는데요.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최남단에 있는 섬으로 마라도 같은 섬을 썼고,
또 그 가장 서쪽에 있는 섬으로 흑산도를 썼는데 또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은 독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도를 시를 쓰기로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독도는 또 우리 국도 가운데서 또 가장 또 시련을 많이 받은 그런 섬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억지를 쓰는 뭐 그런 모욕을 당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이제 더 컸던 것이죠. 근데 독도는 사실 가보면 아주 작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섬입니다. 그런 작은 섬이 이 거친 파도와 경랑에 맞서서 의연히 버티고 있는 것은 우리 국도의 최첨단에 서서 우리 국가와 우리 국토를 방어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한편으로 독도가 애잔해 보이기도 하고 대견해 보이기도 하고 또 독도를 지키는 것이 사실은 우리 민족의 혼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독도에 관한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면 일시에 관심을 집중하고 또 많은 논의들을 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독도에 관한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애정을 갖고 또 독도에 여러 관심을 여러 차원에서 실천을 해야 될 텐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문제를 삼으면 그때 그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평상시에는 그저 다 잊어버리고 뭐 이래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 한쪽으로 좀 반성을 해야겠고 독도에 관해서 보다 더 실천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그런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훌륭한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을 쓰는 시인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한 인간이 그로 인해서 질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겁니다. 한 권의 소설을 읽고 한 편의 시를 읽고 그것이 그 인간의 그 인생론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면 또 인간 향상을 이룰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진정한 독자를 가질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제 부친이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버지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죠. 그때 이제 어머니는
결혼하신 지 만 2년이 채 못 됐는데 신혼생활 2년이 채 못 됐기 때문에 시가에 그 별 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가의 그 양해를 얻어서 제 어머니가 친정으로 돌아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외가로 오게 된 거죠. 제가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비사회적인, 비사교적인 그런 그 성격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밖에 친구들과 어울리지를 못하고 항상 그 집안에서 혼자 생각하고 또 혼자 무슨 글을 쓰고 하는 뭐 그런 그 유년 시절을 이제 보내면서 나도 모르게 뭐 낙서 같은 것도 끄적거려 보고 글도 써보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그 내 체험 또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그 시를 쓰는 그런 시인적 자질로 형성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시라고 생각하면서 쓴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전교생을 상대로 해서 그 백일장이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이 그 백일장에 참여해서 시를 한 편 쓰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말하자면 당선한 거죠. 장원을 했습니다. 제목은 아카시아 꽃이었는데 그러고 났더니 그 제 모교에서 대학이라든가 또 교육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그 문학 행사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때마다 학교 대표로 참가하라 이런 권유가 그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권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런 행사에 참여하다가 또 간혹 상도 받고 그러면서 예, 나도 시를 쓸 수 있구나 이런 자신을 갖게 된 거죠. 선생님이 물으시기를 군은 무엇 때문에 서울대 국문과를 왔는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시를 쓰려고 하는데 신문 기자가 되고 그리고 시를 쓰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참을 날 빤히 쳐다보시다가는 크게 고함을 지르시는 것이 어디 대학이 시 나부랭이 쓰는 데인가? 자네는 서울대학교 와서는 안 되겠네. 근데 후에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행여 이제 나 같은 사람이 그 국문학과에 들어와서 학문을 게을리하고 시를 쓴다고 그러면서 문단이나 기웃거리고 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아마 그런 못 봐시면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연이 있는 선생님이신데 우리 그 이숙영 선생님은 또 제가 결혼할 때는 또 제 주례까지 서주신 저로서는 참 인연이 깊은 스승입니다. 바닷가에서 사는 길이 높고 가파르거든 바닷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보아라. 아래로 아래로 흐르는 물이 하나 되어 가득히 차오르는 수평선.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가 얻는 평안이 거기 있다. 사는 길이 어둡고 막막하거든 바닷가 아득히 기는 일몰을 보아라. 어둠 속에서 어둠 속으로 고이는 빛이 마침내 밝히는 여명.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는 자가 얻는 충족이 거기 있다. 사는 길이 슬프고 외롭거든 바닷가 가물가물 멀리 떠있는 섬을 보아라. 홀로 견디는 것은 순결한 것, 멀리 있는 것은 아름다운 것. 스스로 자신을
감내하는 자의 의지가 거기 있다. 이거 안 되겠다. 아무래도 내가 문학을 해야지 이 학문은 내가 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회의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신춘문예를 당선을 하고 싶어서 집에서 쓴 습작시들을 신문사에 투고를 했죠. 그런데 최우선도 오르지 못하고 떨어진 겁니다. 아무래도 이게 신춘문예는 등단하기 어렵겠구나. 박목월 선생님에게 추천을 받자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봄에 제가 그 목월 선생 댁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선생님을 뵙고 그리고 제가 원고를 습작 원고를 갖다 보이고 이러면서 이제 인연이 된 것이죠. 제가 그 목월 선생님 문화에 한 3, 4년 열심히 드나들고 그때마다 작품들을 많이 써서 다 보이고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제가 뜻했던 대로 현대문학 추천을 이제 받게 된 것이죠. 제가 그 대학을 다닌 60년대 당신 나이로 40대에 들어서는 점점 그 심장 질환이 악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장 판막증이라고 하는 그런 병을 앓으셨는데 그 병으로 결국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때 5월달이든가 아주 화사한 봄날씨였어요. 그 이제 하숙집 방에 멍청하게 혼자 앉아 있는데 그 순간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니 그 영상이 떠올라요. 그러더니 느닷없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더니 또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어머니 보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울었어요. 한참 울고 나니까 바로 그 저녁부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뭐 한시도 잠을 못 자고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 완전히 생각도 마비가 되고 판단력도 없어지고 사람이 멍해서 바보가 된 것 같고 그러더니 이제 살기가 싫은 겁니다. 이게 사는 것도 참 허무하고 제가 편안하게 모시지를 못하고 아직 제가 총각인 그 시절에 일찍 돌아가신 것을 제가 아주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 어머니에 대해서 불효했다는 그런 죄의식이 많습니다. 어머니, 나의 7살 적 어머니는 하얀 목련꽃이셨다. 눈부신 봄 한낮 적막하게 빈 집을 지키는 나의 14살 적 어머니는 연분홍 봉선화 꽃이셨다. 저무는 여름 하오 울 밑에서 눈물을 적시는 나의 21살 적 어머니는 노란 국화꽃이셨다. 어두운 가을 하늘 저녁의 등불을 밝게 켜두시는 그녀의 육신을 묻고 돌아선 나의 29살 어머니는 이제 별이고 바람이셨다. 내 이마에 잔잔히 흐르는 흰 구름이셨다. 시인의 아내는 좀 고달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그 경제적으로 충분히 기원을 해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렇고 사실은 제가 집에서 그 좋은 남편, 훌륭한 아빠가 못 됩니다. 단적인 예는 신경질을 좀 잘 내는 편이고 그리고 따뜻하게 식구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 못 되지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에게 그 말은 안 하지만 항상 마음속으로는 뭔가 잘못하고 있다.
앞으로 좀 잘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많습니다. 그런 저를 묵묵히 뒷바라지 해주면서 불평 한마디 안 하는 집사람이 지금 생각하면 단지 고마울 뿐이죠. 큰아이는 저하고 좀 감성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을 좀 좋아하고 글쓰기를 좋아하는데 그런 인연이 있어가지고 국문학과를 나왔어요. 지금은 시민단체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도 제 영향을 받았는지 러시아 문학과를 갔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원래 학부 전공은 국문학인데 대학원에서는 한국어 전문 전공을 지금 하고 있죠. 막내는 제가 우겨가지고 이공계를 지망을 했습니다. 최근에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2월 15일부터 출근한다는데 제가 이렇게 백담사에 있으니까 출근하는 것도 못 볼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해준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마운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별 걱정 없이 또 부모 속 끓이지 않고 잘 자라준 것을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지요. 먼 후일 오세영. 먼 항구에 배를 대듯이 나 이제 아무 데서나 쉬어야겠다. 동백꽃 없어도 좋으리 해덩아 없어도 좋으리 흐린 수평선 넘어 아득한 봄하늘 다시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면 먼 항구에 배를 대듯이 나 이제 아무나와 그리움 풀어야겠다. 갈매기 없어도 좋으리 동박새 없어도 좋으리 은빛 가물거리는 파도 넘어 지는 노을 다시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면 가까운 포구가 아니라 먼 항구에 배를 대듯이 먼 후일 먼 하늘에 배를 대듯이. 저는 제가 선택한 이 길을 참 행복하다고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저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큰 사람으로 만들어준 우리 국가에 대한 그런 고마움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지요. 현대시도 하나의 독립된 학술단체를 만들어서 제대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국시학회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 회장은 제 선배인 김용직 선생님을 추대를 했고요. 그 선생님께서 이제 임기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이제 2대 회장을 했죠. 그래서 저는 그 학회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한국 시인협회라는 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 2006년에는 한국 시인협회가 창립 50년이 되는 그런 해였어요. 그러니까 반백년이 이제 되는 해였죠. 한국 시인협회 50년사라는 책자를 발간을 했고 동아시아 시인 포럼이라고 하는 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상당한 그런 국제적인 호응을 받은 적이 있죠. 제가 이제 그 시인협회 회장을 그만둔 것이 한 2, 3년 됩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시가 세계 문학에 우뚝 쓸 수 있도록 아마 노력을 하리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시가 아니고 장시를 한번 써보고 싶은데 우리의 전통, 동양적 예지를 토대로 한 그런 깊이 있는 시들을 창작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제 능력에 딸리겠죠.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한번 써보고자 하는 의욕은 가지고 있습니다.